네, 안녕하십니까. 박권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출력과 토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 동기발전기의 이제 앞에 이제 원리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발전기의 출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토크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토크각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디 책에나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제 그 발전기의 출력 중에서 뭐냐면 그 델타, 즉 상차각과 전력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왜 우리가 90도 이상에서는 운전하면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그림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원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코일을 두 개 써가지고, 하나는 회전자 코일이죠. 하나는 회전자 코일이죠. 여기가 이제 회전자 코일이가 되고, 회전자 코일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계좌 부분이 되겠죠. 계좌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정자 코일이 되겠죠. 고정자 코일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그러면 이제 전력계통 우리가 다룰 사람들이니까 뭐 삼상 발전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기 발전기 중에서는 회전 계좌형, 즉 자석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전 계좌형인 거죠. 이제 회전자 코일이 이제 계좌가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회전 전기장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회전 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전류를 갖다가 계좌 전류를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자석이 되겠죠. 여기가 철심에 감겨 있죠. 사실은 여기에 철심에 감겨 있죠. 여기가 철심에 이제 감겨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 계좌 전류 흘려주면 이렇게 자석이 되죠. 자석이 되면 이제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회전을 시켜주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회전자가 이제 계좌가 되죠. 회전자를 갖다가 이제 동기속도로 이제 회전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도 자체가 결국 이제 동기기니까, 이제 이 속도가 결국 또 뭐냐면 고정자의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또 자석이 있겠죠. 그건 또 회전자계가 된다고 했죠. 어차피 지난 시간에 회전자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면 그렇게 회전자계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 했죠? 동기 속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요 자기장이죠. 여기 자기장이 돌아가는 속도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 속도랑 이 속도랑 같다. 그래서 동기기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동기 속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차피 이 속도가 결국 얘가 만든 그 자기장의 회전자계의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동기 속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기 속도까지 올린 다음에, 이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계좌 전류 갖다 투입하죠. 계좌 전류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요 자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계좌 전류를 흘려주면, 계좌 전류를 이제 적당한 시점에 이제 흘려주면 당연히 이게 동시 사건이겠죠. 동시에 뭐가 나와요? 이 자석이 나오겠죠. 자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 나오겠죠. 기전력이 발생하겠죠. 요 기전력이 발생하죠. 이제 요게 여기 흘리자마자 요게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연결해 주면, 이제 여기서 부하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흐르겠죠.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겠죠. 자, 이것은 이제 부하 전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에서 전기자 전류 또는 부하 전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뭐냐면 또 자석이 나타나겠죠. 자석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요 자석을 갖다 우리는 주자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주 EMF가 되겠죠. 근데 이 주자석의 크기를 갖다가 얘가 뭐냐면 영향을 줍니다. 이 자석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석이 주자석인 phi f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 자석을 뭐라 그러냐면
반작용 자석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작용 자석. 근데 얘가 뭐냐면 전기자 자석이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자석이라고 하죠. 때로는 이 크기를 갖다가 뭐 항상 일정한 게 좋은데 뭐냐면 줄어들게도 만들고, 이거 감자라고 이야기죠. 때로는 뭐냐면 키우기도 하고, 이건 증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키울 필요가 없는데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안 되는데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반작용. 예,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동기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 자석이 이제 합성된 자석이 되는 거죠. 좀 커질 수도 있고, 예,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성된 자석은 이렇게 쓸게요. 파이 네트라고 쓸게요. 파이 네트. 합성된 자석은 뭐죠? 합성된 자석은 그죠? 예, 계자 자석하고 전기자 자석이 합성된 전환. 이것이 이게 이 자석을 갖다가 이제 위상이 다르니까 뭐 더했다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감소하는 감자가 되기도 하고 증자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감자가 되면 이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 이 유기기전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합성 기전력이 합성 자석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값보다 커질 수도 있고, 증자됐으면 커지겠고, 감자됐다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요 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운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 자석은 파이네트죠. 파이네트에 의한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전력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상태죠. 중간에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걸쳐 들어가죠.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 한 번만 읽어보고 가면 이런 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전기자 자석 아까 뭐냐면 파이 A였죠. 얘의 영향으로 주자석의 크기에 주자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 F가 주자석이라고 했죠. 파이 F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것은 영향을 줄 때 뭐냐면 증가할 거냐, 증자죠. 감소할 거냐, 감자죠. 그것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부하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상인 부하인 경우라면 주로 이제 감자가 나타나고, 지상인 부하다. 이게 일반적인 부하 상태죠. 일반적인 부하 상태에서는 주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주자석을 좀 깎아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상인 경우,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죠. 그런 경우는 이제 증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면 감자로 나타나겠구나. 주로 이제 유기기전력이 좀 더 작아지는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기자 자석에 의해서 주자석에 영향을 주어서 여자전압의 크기가 아까 여자전압 여기서 이제 EF가 있죠. 여자전압의 크기가 영향을 줘서 결국 합성자석이 만든 요걸로 바뀌는 거죠. 기전력이. 요놈과 요놈이 이제 결국 합성된 자석에 의해서 이제 기전력이 나타나겠죠. 이제 이게 이 값이 주로는 요 상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이걸 갖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석을 부르는 명칭도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자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조금 상세하게 본 동기 발전기의 이제 원리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페이저도를 배웠으니까 이걸 갖다가 등가이로를 한번 만들어보고, 요 상황까지를 등가이로로 만들어보고, 페이저도로 한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올 말들에 대한 말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요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이제 등가이로로 한번 표현해 본다는 얘기죠. 등가이로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단 이야기죠. 회로를 갖다 두 개로 지금 쪼개놨어요. 물론 이제 하나의 회로인데 두 개로 이제 분할해서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해서 뭐냐면 의미론적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쪼개놨어요. 이제 한 부분은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 아까 말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파트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독특하게 동기 발전기에서만 나타난 요 부분은. 자,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여자전류 투입하니까 여자전류에 의해서 phi F에 의해서, 그죠? 요거에 의해서 기전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주자석이라고 불렀고, 이제 요게 이제 여자 전압이죠. 근데,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전기자 자석이 나타나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 전압에 영향을 준 거죠. 이 자석에 뭐냐면, 이 자석을 갖다 키우거나 아니면 줄여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등가한 게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 요걸 부르는 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이제 등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전압강화로 표현된 거죠. 이게 이제 작아진다 그러면은 여기 곱하면 이게 전압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전압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거기서 이 값이 전압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위상에 따라서 더 보태지는 위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게 감소하는 위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무조건 작아지는 건 아니죠. 이게 통상적으로 아까 뭐라고 표현 전기자 반작용에서 뭐냐면 지상인 운전인 상태에서는 부하가 이쪽에 있는 몰려있는 부하가 지상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주로 뭐가 나타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상 전류가 돼서 주로 이제 감자, 즉 이 전압 강화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어떻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전압을 이제 감소시킨 쪽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값이 줄어들겠죠. 소위 말하면 감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증자가 나타난다면 요 전압 강화가 뭐냐면 위상이 얘랑 더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더해지는 방향. 그래서 오히려 값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결국 이제 겉보기 발전기 이제 전압은 이제 요거라고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 반작용 부분을 별도로 여기다 등가율을 갖다가 좀 구분을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루프부터가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의 이제 결과물이 일어난 이유죠. 그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유기기전형은 얘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 된다.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이제 권선의 저항이 있잖아요. 코일이니까 권선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우리 변압기에서도 나오죠. 여기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전압방지시. 이건 지금 모델링이 이제 한 거죠. 우리가 항상 페이저들을 그릴 때 뭐가 필요하다겠죠? 모델링이 필요하다겠죠? 계통에 대한 모델링, 회로에 대한 모델링, 계통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전압방정을 세우자. 근데 전압방정식도 이게 한 방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요 루프하고 요 루프를 나눠갖고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방이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자, EF는 E의 네트, 합성 기전력이죠. 이거랑 이제, 요 전압강화랑 더해진 게 여기 같다. 이게 전압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여기 부분만 세워보면, 또 E의 네트는, 여기서부터 세우면 되죠. 근데 전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에요. 그죠? 이 방향. 자, IA, 이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전압강화죠. 전압강화가 요놈과 더해져서 이제 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을 나눠 놓으면, 자, 깔끔하게, 전압방정식 이제 두 개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이 전압방정식 이용해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한번 페이저도를 작성해보자. 이게 이 페이저도를 작성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생스럽지만 이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눠놨죠.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전압방정식을 가져왔고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계좌자석과 전기자자석이 합성한 자석을 갖다 우리가 합성자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자, 앞에서 작성한 그 회로 등가회로에서 작성한 게 두 가지 그 전압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그리는 순서를 제가 정해서 1번, 2번 이렇게 그릴 순서를 여기부터 이제 그려 나가자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그려 나가자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그려 나가고 이걸 갖다가 두 번째 그리는 순서로 잡으면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데 좀 편리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압방정식이 요거죠. 여기서부터 그려 나가잖아요. 요게 이제 기준이 되면 되겠죠. 기준 페이지로 그려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이죠. 여기. 자, 여기죠. 자, 여기다 세워놨죠. 기준은 항상 0도에다 세우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훨씬 편리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전기자 전류. 자, 이걸 그리기 전에 이걸 잡았으면 이제 전류를 갖다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부하 상태에 따라 지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내가 뭐 진상일 때를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진상 전류로 이렇게 잡아놓고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진상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뭘 하고 싶냐면 일반적인 부하 상태에서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지상인 상태에서. 그러면 전류를 갖다 이렇게 잡아야 맞겠죠. 전압보다 이제 뒤진 상태. 예, 전기자 전류. 이거 전기자 전류이기도 하지만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부른다겠어요? 예, 부하 전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고 나면 이 페이저들을 완성하면 여기 이제 저항에서 전압 강하니까 당연히 이 동상으로 나오겠죠. 이 전압과 전류하고 나란히 나오겠죠. 전류하고 여기다 상수만 곱한 거니까 위상은 그대로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J가 붙었죠. J의 IA의 XL 이렇게 되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죠. 그러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선 거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서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맞겠죠. 전류보다 90도 앞서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합친 게, 그러니까 요 전압 강하고 요놈 곰이와 합친 게 이게 뭐냐? 결국은 V 네트가 된다. E 네트가 된다는 이야기죠. 합성 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그렸고, 자, 1번을 완성한 거죠. 자, 1번 완성.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거 전압 방진을 세웁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기준이겠죠. 근데 또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기준이 이미 잡혔죠. 여기 기준이라고. 여기 지금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압 강함만 보태면 되겠죠. 전압 강함만 보태면 되는데 결국 전압 강함은 결국 전류보다 90도 앞서 요 위상 똑같겠네요. 그죠? 지금 거 똑같잖아요. 지금 전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다 90도 앞선 이상 이거 똑같은 거죠. 여기다 그대로 이어다 붙이면 되죠. 근데 이제 다 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다르게 그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길이랑 그릴 때 여기 길이를 갖다 좀 많이 길게 해주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값보다 루설 리액턴스 양보다는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훨씬 커요. 예, 전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압 강한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얘보다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훨씬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훨씬 영향을 크게 줘요. 그래서 요 길이가 훨씬 크게 그려주는 게 이제 벡터도를 그릴 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얘가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놈하고 전압 강화 요를 두 개를 또 더했더니 요놈 결과가 이제 EF가 나온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그 전압 방정식을 가지고 페이저도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또 하나 어떤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뒤에 나오면 우리가 토크 각이다, 토크 앵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토크 각이라는 이야기를 쓸 텐데 토크각을 갖다 델타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토크 각이 의미하는 게 어떤 각이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알아볼 필요. 어떤 걸 토크 각이라고 부르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속 관계에서 우리가 토크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가 토크각이 되냐면 이게 자속이에요, 두 개. 자속인데, 자, 이 전력이죠. EF죠. 여자전압이죠. 요것보다도 앞선 자속이죠. 얘가 원인이 된 자속이 얘죠. EF의 요 여자전압의 원인이 된 자속은 이거죠. 계좌자속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위상차는 얼마냐면 90도입니다. 자, 90도예요. 자, 90도고 항상 그 원인이 된 자속이 90도 앞서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 90도 뒤집니다. 우리 예전에 다 하고 왔어요. 자, 유기기전력하고 자석과의 관계예요. 자석과의 위상관계를 보면 여기가 사실 여기 앞에 뭐까지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있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게 원인이 된 자석이잖아요. 요게 붙으면 뭐예요? 여기다 90도 앞서게 된다고 했죠. 앞섬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유기기전력 90도 앞서는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냐, 그 관계가 바뀌죠. 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만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전력이 이제 결국 90도 뒤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기전력이 여기가 있으니까 원인이 된 자석은 여기 90도 앞쪽으로 보내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의 위치는 정확히 알겠어요. 얘의 위치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합성 기전력은 뭐냐면 합성 자석은 합성 자석이죠. 합성 자석은 전기자 자석에 보태지는 거죠. 그러면 전기자 자석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지금 전기자 전류가 지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전기자 자석의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으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이 자석하고
이 자석하고 이 전기자 자석이 합쳐져서 이제 합성 자석이 될 텐데 합쳐질 때 이렇게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그대로 올리면 위상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성 자석은 이 파이 F하고 파이 A가 합성된 거니까 합성된 크기가 요거 나오죠. 지금 어떻게 돼요? 보니까 자석이 합성 자석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얘가 기준이죠. 얘 크기가 커졌습니까? 결국 작아졌습니까? 얘의 영향으로. 그렇죠.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자. 자, 어떤 부하일 때요? 지상 부하 조건에서는 이게 감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이건데 합성 자석인데 합성 자석이 그럼 누구랑 딱 관계되겠어요? 당연히 요것과 관계되겠죠. 합성 기준로 요 놈과 몇 도 관계가 되겠어요? 당연히 90도 관계가 되겠죠. 요 놈과의 90도 관계가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아니 이 합성 기전력은 얘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보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관계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상차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차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상차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결국 단자전압과 여기하고 두 개의 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하고의 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상차각이라고 해서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 부하각, 상차각이죠. 이게 위상차각, 상차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하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토크각이라고도 부르요. 근데 이게 토크각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토크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죠. 여기 각인데, 여기선 이 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이요. 이 각을 갖다 부를 때 우리가 이제 토크각이라고 부릅니다. 토크각인데, 이 각하고 이제 일치가 안 되죠. 사실은 여기가 계좌 자석과 합성 자석과의 이제 사이각이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를 토크각이요. 일렉트로매그네틱 토크가 발생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이 F하고 파이 네트 사이에 이제 토크가 작용할 거예요. 사인 델타만큼. 그래서 이제 이게 토크각이 되는 거거든요. 둘 사이의 사이각이 바로 토크각이 돼요. 근데 요거가 요거 살짝 좀 안 맞죠. 그죠? 여기가 되어야 되겠죠. 된다 그러면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토크각과 이제 부하각과 뭐 상차각이 같다 그러려면 우리가 약간 뭐냐면 간이식, 약간 우리가 계략적인 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사실은 무시가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게 좀 무시가 되면 이게 뭐냐면 권선의 저항이고 누설 리액턴스의 저항까지 요게 무시가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V로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V하고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지워서 이제 2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략적인 등가 방정식은 얘가 거의 무시가 되는, 작아서 상대적으로 뭐가 가장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살려서 쓰면 결국은 요 부분 대신에 뭐냐면 요걸 갖다가 V로 쓰고, 단자전압 V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2로 쓰면 이제 이게 계략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등가이로고 회로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요 각하고 요 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일치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기 발전기를 표현할 때 계략적인 간이 등가이로는 이와 같이 쓴다는 게 아까 말했던 요 사이의 각을 뭐라고요? 델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뭣도 거의 무시하고요. 전기자 저항도 거의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 분도 대략적으로 이제 무시가 돼. 원래 동기 임피던스가 있었죠. 동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RA 플러스 J에 XL 플러스 XA가 되겠죠. 요게 계략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요거란 이야기죠. 이게 거의 무시되면 동기 리액턴스는 요게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것이 거의 이제 메인하게 작용하는 그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닌데 한번 전기자 반작용도 알아볼 겸 이제 한번 속을 한번 뜯어본 거죠. 한번 뜯어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략적으로 표현할 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각이 결국 누구하고 누구 각이다. 결국 파이 F하고 누구하고 각이다. 파이 네트 합성 자속과의 각이다. 그게 우리는 뒤에서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토크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각 요 사이의 각을 우리가 상차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상차각, 그 다음에 뭐요? 또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부하각이라고 불러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 같은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죠.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죠. 동기발전기 출력.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복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복소전력은 P 플러스 JQ죠. 복소전력을 계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갖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뭐냐면 유효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식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P는 이렇게 여기가 XX죠. XX에다가 2의 V의 사인의 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P를. 이게 이제 유효 출력이죠. 또는 뭐냐면 우리가 VI, 여기 두 개 상차각으로요. 상차각을 일단 이 위상차로 표현할 수 있죠. VI, 요놈하고 요놈이죠. 요놈하고 요놈이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 자, 요거 한번, 예전 기억 한번, 지금은, 한번,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져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동기발전기라는 걸 강의하려면 한참 뒤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것도 좀 맛볼 겸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봅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거 복소전력을 한번 구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J의 XX, 이게 동기 리액턴스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는 델타로 잡을게요. 여기는 2의 V의 제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소전력을 한번 구해보죠. 복소전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전류를 갖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압방정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2의 V는 플러스 J의 I의 X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I는 J의 XX 그 다음에 바로 써버릴까요? 여기다 델타 빼기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0도. 자, 복소전력을 구해보면 S는 V의 아니죠. 2죠. 2의 I의 컨주게이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델타 그 다음에 I에다가 컨주게이션 I에다가 컨주게이션을 제가 취하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갖다 이제 바로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 넣어보면 여기 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고, 이제 그 복소수 표현에는 공액 복소수는 거기다가 이제 허수부에다가 이제 반대 기호를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J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영도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요거죠. 요걸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가 두 개 있으니까 2의 자승에 델타가 한번 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0도가 돼버리네요. 0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지워버릴게요. 2의 자승 마이너스 2의 V의 델타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J의 XX 이렇게 되죠. 자, 자, 여기를 갖다가 한번 위로 올려버리죠. 여기다가 JJ를 분자분모에 한번 곱해볼까요? JJ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XX만 남을 거고, 자, 아시죠? 마이너스 J의 자승은 1입니다. 자, J의 2의 자승이 되고, 빼기 J의 2V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유효 출력과 PQ를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 결과로 이렇게 나오겠죠. P 플러스 JQ가 나올 건데, 이게 실수부가 P, 허수부가 Q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극좌표 부분이
극좌표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펼쳐봅니다. xx는 j의 2의 자승 마이너스 j의 2v의 코사인의 델타죠. 코사인의 델타. 그 다음에 2v의 j가 붙고 이가 플러스 j의 2v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p가 될 부분은 여기가 될 부분은 결국 실수가 될 텐데 이게 여기죠. 예, 실수부죠. 실수부. 그러면 jj가 두고 곱하면 실수부가 된 게 이 부분이 이 파트가 이제 실수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써버리면 실수부만 뽑아서 쓰면 xx에 자 2v의 사인 델타가 돼 2의 v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가 이제 허수부가 이제 결국 이제 q 부분이 되겠죠. 자, xx에다가 자 2의 자승이죠. 2의 자승의 빼기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하나 더 써주면 되죠. 2v의 코사인의 델타. 요거 좀 많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동기발전기의 출력 P는 어떻게 된다고? 요 식이 되는 거죠. 자, P는 정기적인 출력 P는 요와 같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벡터도상에서 출력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벡터도상에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자,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죠. j의 xx 그 다음에 v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전압방지 형식이 이렇게 되죠. 2는 v에다가 플러스 j의 i x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v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전류는 내가 이제 일반적인 부하 상태로 해석하면 되겠죠. I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전압강화는 이것보다 90도 앞서도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J의 I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합성한 게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2가 되겠네요. 자, 그때 요 삼각형을 봅니다. 직각삼각형이죠, 당연히. 자, 여기랑 억각이니까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세타로 같겠네요. 여기 직각. 삼각형의 합은 180도니까 어차피 이 두 개가 여기 됐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결국 우리가 P가 된다고 그랬죠? P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자, 이 삼각형에서 IXX에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우리 큰 삼각형에서 봅시다. 큰 삼각형에서 봅시다.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델타죠. 자, 큰 삼각형에서 보면 요 같은 길이인데 어떻게 표현이 돼요? 2의 여기에 크기가 2죠. 2의 뭐가 돼요? 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걸 갖다가 어차피 여기 부분의 길이가 P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죠. 요 길이가 P에 비례하는 길이가 되죠. 즉, 이꼬르 P는 아니죠. 지금 이꼬르 P는 아니죠. 그러면 P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냐면 양변에다가 xx분의 xx의 v를 갖다가 곱해주면 양변에다가 이쪽에도 곱해지고 이쪽에도 곱해주면 이게 뭐 식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xx의 2의 v의 사인의 델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뭡니까? 이게 유효 출력 P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거 P죠. 결국 이 전압과 이 전류의 위상차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 P를 그 다음에 대신 이거 코사인 성분이에요. 전류의 코사인 성분이죠. 여기 유효 파트 여기가 코사인 성분이 이게 유효 파트라고 있어요. 코사인 성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표현도 이게 가능하죠. 앞에서 우리가 다 해봤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표현을 갖다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 발전기의 유효 출력은 뭐랑 관계되냐? 결국은 이 각과 관련된다. 이 각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멍칭이. 여기서는 이제 상차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부하각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이제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고요? 토크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 각에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죠. 유효 출력이 증가되면 요 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이니까 점점 증가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또 벡터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출력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유효 출력을 한번 증가시켜 봅니다. 즉 뭐냐면 전류 입장에서 보면 자, 요렇게 지금 회색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 이전 상황이라고 보죠. 그 이전 출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출력을 한번 더 증가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더 많이 뽑아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랬겠죠. 유효 전력이 이만큼,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이었죠. 그죠? 합성된 전류가 요거죠. 그죠? 근데 유효분 출력을 갖다 더 증가시킨 게, 즉 부하가 더 증가된 게, 즉 이제 딱 이제 이 해석 조건은, 이제 구속 조건은 뭐냐면, 무효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유효분만 한번 증가시켜 본 거죠. 더 출력을 더 내본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당연히 요것과 이제 요것이 합성돼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나오겠죠. 이런 전류가 나오겠죠. 그러게 되면 이 벡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원래가 이제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가 전압강화가, 당연히 이 전압강화죠. 전압강화가, 여기가 전압강화죠. J의 I의 XX가 되죠.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들어 올라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각이 더 살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보다 더 각이 더 살겠죠. 위상이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살고, 그 다음에 길이도 당연히 전류가 더 커졌잖아요. 전류가 당연히 더 커졌잖아요. 전류가 당연히 커졌으니까 전압강화 길이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유효분을 갖다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벡터들을 갖다 이제 그릴 때는 뭐냐면 어떻게 그렸냐면 이의 길이는 동일하게 그렸어요. 즉 이제 과여자를 시키거나 저여자를 시키지 않고, 즉 계좌전류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분, 즉 말하면 발전기의 토크만 증가시킨 거, 발전기의 그 터빈의 고입력량만 증가시키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즉 부하가 증가된 상황이죠. 즉 딱 뭐만 증가시킨 거냐면 그냥 유효분만 더 증가시킨 거에 대한 벡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여기 결국 어떻게 돼요? 상차각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상차각이 그 기존보다는 더 증가된다. 요 상차각이 더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출력이 증가하면, 즉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요 상차각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벡터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 높이가 또 우리가 유효 전력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분이 증가되는 상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특별히 여기서 보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 P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하더라? 요 상차각이 증가하더라. 요 상차각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상차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 토크각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력 특성이,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출력을 낼 수 있겠냐? 출력의 한계는 없냐? 뭐 다른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다른 그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력이 얼마까지 낼 수 있냐면 여기까지 낼 수 있더라. 사인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인이니까 이런 곡선으로 나오겠죠. 이런 곡선으로 나오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값은 여기까지 낼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낼 수 있더라. 최대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조건이죠. 즉 델타가 90도까지만 뭐냐면 출력을 뽑아낼 수 있더란 얘기야. 최대한 얘를 갖다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 유효 출력의 조건은 뭐냐면 90도, 델타가 90도 되는 조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90도를 지나게 되면 91도가 되는 순간 뭐냐? 출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실제 계통에 물려서 운전할 때 이 발전기를 얼마의 출력까지 뽑아내도록 우리가 운전할 거냐라는 걸 갖다 결정할 때 요런 특성 커브를 이용합니다. 이게 보통 그러죠. 상차각과 발전기의 상차각과 뭐냐면 전력 특성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벡터수상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왜 늘어나게 되는지를 갖다가 약간 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토크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냐면 제목을 그렇게 닫아요. 동기발전기의 출력과 이제 토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기적인 출력은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최대 출력은 이제 이만큼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맥시멈 파워는 뭐 요만큼 나올 수 있다. 얼마요?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델타가 90도, 즉 상차각이 90도까지 벌어질 때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만큼 이제 그만큼 그 유효 부하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발전기는 여기까지는 이 리미트까지 여기 이제 이 리미트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정태 안정도 한계 값이다 이렇게 그래요. 한계 전력이다 여기가 정태 안정도 한계라고 해요. 여기 이상은 얘를 내가 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계값은 요거란 이야기인데 정태 안정도 한계값은 이야기인데 실제 발전기는 이 한계에 다가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제 운전을 할 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운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할 때 여기가 델타가 90도인데 90도면 여기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이 근처까지 운전하냐는 이야기죠.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정도 때문이죠. 안정도가 무너져서 잘못하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동기 탈조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운전할 때는 아주 작은 풀로드 토크 앵글은 거의 뭐 풀로드를 걸어도 막 한 이 정도 근처에서 15도에서 20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놀다가 잘못하면 탈조될 수 있으니까 실제 운전은 이렇게 극한 값까지 여기 최대 값까지 근처에서 이게 출력을 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랑 같이 이제 맞물려 있냐면 이 전기적인 출력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발전기는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 회전을 시켜줘야 돼. 뭐가 회전을 시킵니까? 여기가 뭐가 물려 있죠? 여기가 원동기 즉 터빈이 물려 있죠. 즉 터빈이 지금 어떤 일정한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겠죠. 어떤 일정한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겠죠. 뭐 이극기 같으면 여기는 지금 이극기로 그려져 있으니까 만약 60Hz를 내려면 얼마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3600 rpm이라고 하는 속도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지금 뭐냐면 이런 출력을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출력을 내고 있다는 것은 부하가 이만큼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터빈도 뭐냐면 그러한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어떤 입력을 갖다가 줘야 되겠죠. 3600 rpm 돌리려면. 그러면 한번 여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 회전자를 돌릴 때 사실은 터빈이 소위 말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악력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기계적인 어떤 힘이 얘가 붙들고 기계적인 어떤 토크가 이게 붙들고 있어야 이게 틀기가 힘들 거 아니까 터빈이. 근데 뭐냐면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더 뻐고질까 실제로 어떻게 더 얘가 더 힘들어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공국으로 돼 있잖아요. 서로 공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누가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게 손에 악력처럼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동력을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토크죠. 이 토크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토크죠. 자동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게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 출력을 내고 있는 순간 전류가 흘러가면 뭐냐면 전기자 전류가 흐르죠. 전기자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자 자속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 합성자속이 나타나게 되고 전기자 자속과 그다음에 무슨 자속이죠? 예, 계자 자속의 합성치 요것과 그래서 앞에서 이 요것과 계자 자속과의 이 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 토크각이다 이렇게 있어요. 토크각이라고 있어요. 이게 결국 이 두 개의 자속 사이에 이게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렉트로매그네틱 토크가 발생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토크는 뭐냐면 이 둘 사이의 토크는 얘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토크가 작용해요. 서로 두 개가 붙으려고 하는 토크가 작용한다면 얘가 지금 멈춰 있다 그러면 얘는 이리 끌려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내가 돌리려고 하는 방향을 뭐냐면 이게 반대 방향, 역토크죠, 역토크. 터빈이 돌리려고 하는 방향과 뭐냐면 토크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이 토크는 얘를 이기면서 요 속도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요 토크를. 자, 이런 토크를 갖다 우리가 무슨 토크라고 부르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런 토크를 갖다 뭐라 그러면 자기 배열 토크라고 불러요. 자기 배열 토크. 자, 강의가 길어지니까 글씨 쓰는 것도 어렵네요. 자기 배열 토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배열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요? 결국 전류가 흘러서 만들기 때문에 일렉트로매그네틱. 결국 힘은 실제 메카니컬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일렉트릭한 방법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이렇게 부르는 거죠. 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크, 여기서는 토크죠.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자석이 이렇게 서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의 자석이 이렇게 서 있고 회전축에서 이렇게 N극, S극 이런 식으로 서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회전축에 이제 이렇게 서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요런 회전축에. 자, 여기가, S극. 자, N극이다. 이렇게, 요 사자석과 요 자석이 두 개 서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자석이 서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자석이 여기서 만나면 1번 자석, 요놈을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요놈을 2번이라고 할게요. 두 개의 자석이 있어. 두 개의 자석이 이렇게 앵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위상차가 있으면, 세타만큼 차이가 있으면, 요 둘 사이에서 뭐냐면 서로 그 배열하려는 쪽으로, 서로 나란히 되려고 하는, 자기가 배열하는, 서로 나란히 되려고 해. 얼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S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여기 N극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딱 맞아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배열하려는 쪽으로 뭐냐면 토크가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배열 토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얘는 이쪽으로 토크가 작용하려고 얘는 이쪽으로 토크가 작용하려고. 근데 얘가 정지돼 있어요. 얘가 뭐냐면 여기 딱 뭔가에 못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 하나의 관점만 보면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려고 하겠죠. 토크가. 뭐 이런 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합성 자석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얘죠. 여기를 보세요. 얘가 주자석이죠. 얘가 주자석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즉 여기 자석이죠. 즉 여기 회전체에 있는 자석이죠. 계좌 자석이 얘가 여자된 상태로 터빈이 여기를 갖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갖다 아까 무슨 속도로 돌린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시킨 상태로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죠. 얘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하가 걸리면. 무부하가 아니라 여기가 부하가 안 걸린다 그러면 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없는 상태잖아요. 부하가 없다는 이야기는 얘가 전기자 전류니까 전기자 전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얘도 없는 거죠. 지금 얘를 갖다 돌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무부하 때 돌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그죠? 소위 말하면 얘를 갖다가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돌리는 데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자기 관성, 멈춰 있으려는 관성만 이겨내면 그냥 돌리는 데는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3600rpm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돌기 시작했다고 봐요. 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요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여기는 지금 S극이 되고 상대적으로 S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여기는 N극이 되고 S극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나가는 방향이죠. 이쪽은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자극이 여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N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얘는 여기서 보면 얘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는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N극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면 얘는 지금 결국 뭐냐면 부하가 주도한다고 생각. 부하가 등장하면서도 얘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부하 걸리면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게 나타나죠. 그러면 요것은 요리 땡기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터빈이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데 뭐냐면 이쪽으로 지금 못 가게 지금 막는 힘이 이쪽으로 역토크가 되는 거죠. 역토크가. 얘를 이겨야지 뭐냐면 다시 얼마를 만들 수 3600rpm을 유지하려면 그래야 여기가 60Hz라는 전기를 그대로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3600rpm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기에 터빈의 그 입력을 줘야 되겠죠. 즉 전기를 갖다가 양을 갖다 증가시켜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무류양을 더 많이 열어준다든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속기라고 하는 가바나라고 하는 장치에 의해서 그 이제 회전수를 검출해가지고 회전수가 좀 적어졌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역토크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 역토크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 역토크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서 볼까요? 부하가 증가했다고 봅시다.
자, 부하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거죠. 전기차 차속이 더 증가하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단순히 보면 합성자속은 요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델타는 어떻게 돼요? 요걸 갖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크각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곱하기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토크니까 여기는 벡터에서 여기는 뭐라고 나타나요? 여기는 외적입니다. 외적이니까 여기가 크기로만 빠져나올 때 사인 델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인 델타. 자, 그래서 요게 점점 커지죠.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거랑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하가 증가하죠. 부하가 증가하면 얘도 지금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부하가 증가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 전기자 전류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죠. 커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토크각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토크각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토크각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요 역토크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당연히 길이도 더 커진 거고요. 얘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길이도 더 얘보다 길이도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얘 델타도 넓히니까 소위 말하면 못 가게 하는 힘, 얘를 돌리려고 하는 힘을 갖다 더 억제하는 힘이 이제 뒤에서 버티는 힘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게 더 세게 잡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게 붙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돌리면, 똑같은 에너지로 돌리면 뭐냐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 주파수가 떨어지는 걸로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파수가 다시 원래의 주파수로 즉 뭐냐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출력을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올릴 수가 있냐? 그럼 언제까지 올릴 수가 있냐? 이건 이제 메커니컬 토크가 되고, 메커니컬 이제 파워가 되고, 이게 일렉트릭 파워. 이건 항상 두 개가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토크를 이겨내고, 이게 아까 말하는 그 3600rpm으로 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파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이제 따라서 증가하는데, 물론 이 시간적인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어떻게 존재하냐? 부하가 먼저 증가하겠죠.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요 토크가 또 따라서 증가하겠죠. 서로 이제 아까 악력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떨어지겠죠. 일단 회전 속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전소에서는 뭐냐면 출력을 키우는 운전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AGC가 되겠죠. AGC인가요? AGC죠. 오토 제너레이션 컨트롤이 이루어지죠. 자동 발전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 발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출력을 키우는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 발전 제어할 때는 뭐 발전기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많은 발전기가 병렬로 물려 있으니까 뭐 그때 뭐 어떤 발전기를 발전기의 출력을 올릴 것이냐 뭐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뭐 경제성과 그다음에 신뢰성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이제 이게 컨트롤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놈을 출력을 올리든지 관계없이 어떤 놈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 그래야 뭐냐면 다시 원래의 주파수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주파수로 회복됐을 때가 이제 뭐냐면 부하하고 발전기가 이제 서로 이제 맞아졌다, 이제 균형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델타가 여기죠, 델타. 요걸 갖다 이제 여기서는 토크각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죠. 토크각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 각이 결국은 누구랑 각이 항상 같아져요. 이 상황이 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부하가 증가하면 얘가 계속 벌어지게 되겠죠. 요 각이 계속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요 상황이 지금 요렇게 해석하는 상황은 좀 똑같아요. 지금 부하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델타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한없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출력을 갖다 최대로 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수학적으로 사인이니까 여기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깔끔하게 이해할 수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토크각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가 이제 90도 이상 벌어지면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면 얘가 이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죠. 우리가 말하면 얘가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얘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건데 얘가 사실은 못 가도록 늘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힘을 갖다 내가 밀려고 하는데 뭐냐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 버티는 힘을 갖다가 밀면서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버티는 속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운전의 기반이 되죠. 항상 버텨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밀어주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균형을 맞춘 입장에서 뭐냐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인 운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하를 증가시키면 이게 버티는 힘이 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미는 힘을 또 증가시켜 또 일정하게 또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할 때 뭐냐면 델타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델타 같은 경우는 벌어지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비유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고무줄이 있다면 서로 양쪽에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벌어져요. 이렇게 계속 이게 증가하게 되면, 부하가 증가되면 이게 델타가 증가하는 걸 갖다 고무줄로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델타가 이렇게 쭉 벌어져. 근데 뭐냐면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누가 가위로 그 고무줄을 딱딱 잘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요. 얘가 버텨주는 녀석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해서 버텨주는 녀석이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얘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는 계속 그 힘을 갖다가 얘를 돌리려고 하는 토크는 계속 그 원동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주입을 시켰는데, 더 증가시켰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봐. 그게 언제냐면 90도를 넘었을 때예요. 이 각도가 얼마를 넘었을 때? 90도를 넘었을 때. 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겠죠. 그것도 지금 뭐냐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 맥시멈 90도라는 것은 뭐냐면 출력의 그 맥시멈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은 토크가 거의 낼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버티는 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똑같죠. 이 가다가 뭐냐면 낭떠러지를 만난 거랑 똑같죠. 근데 뭐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겠죠. 얘가 뺑 하고 돌아가겠죠. 그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동기탈조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동기탈조. 이대로 놔두면 발전기 금방 망가지겠죠. 이 동기탈조가 된 상태에서, 즉 얘가 지금 틀어줄 애가 없는 거예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발전기가 이제 동기탈조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기탈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서 운전할 때 되도록이면 어디 근처에서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근처에서 운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운전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플로드인 경우에도 토크 앵글을 얼마 정도만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에서만 운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즉 여기를 부하를 한 요런 조건에서, 요런 조건 정도에서 한 15도나 한 20도 정도, 여기 근처에서 안 가져간다. 물론 자신이 있으면 여기 근처까지 올라가도 되겠죠. 근데 뭐냐면 갑자기 뭐 부하 변동, 고장이 안 나도 갑자기 어떤 부하 변동에 의해서 일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기탈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건에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발전기의 출력과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특성은 어떤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출력이라는 것은 유효 출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과 관련된 특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상차각. 자, 출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하가 솔직히 유효 출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델타가 증가한다. 근데 이 델타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델타를 부르는 명칭이 뭐 상차각이라고도, 단순히 그 유기기전력과 단자 측 연결된 계통 측의 전압과의 어떤 미상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발전기 입장에서는 무슨 각이라고도 불러준다고, 토크각, 토크각이라고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토크각, 그러니까 이 토크각이 90도를 넘어가면 뭐가 나타난다? 동기탈조. 서로 이제 두 개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밀당을 해야 되는데 한 놈이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놈이 그 소위 말하면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는데 한 놈이 그냥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 보면 항상 탈조보호라는 게 있죠.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발전기를 바로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발전기 이제 기계적으로 망가지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